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하나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또 예측, 테슬라 주식에 대한 예측을 좀 내놨는데, 참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이게 주식 예측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항상 그 과정이, 이걸 풀어내는 과정이 저랑은 좀 달라서 제가 어떻게 보는지와 좀 비판적인 사고로,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 주가 예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특히 제가 이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아서, 근데 이 장단점이 있어서 역시 이것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풀어볼까 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놀라운 사실이 좀 밝혀졌는데, 이런 테슬라 슈퍼차저에 대한 경쟁력, 다시 한번 그런 입찰 경쟁을 통해서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가 나왔는데 설치 비용이 그게 좀 놀라워서 그걸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2026년에 테슬라가 주당 분할 현재 가격 기준이죠. 이제 분할하면 또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4,600불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재미난 게 bear 케이스에서는 거의 3,000불이 좀 안 되고 불 케이스에서는 6,000불이 조금 안 됩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보다 높은데요. 그래서 이게 일단 신기했는데, 핵심은 결국은 이 로봇 택시가 되냐 안 되냐랑, 그리고 판매량입니다. 차량 판매량, 그리고 마진, 요 정도가 핵심이고요. 나머지는 이거를 숫자를 픽스한 다음에 여기서 기준을 잡고 계산해서 나온 값들입니다. 대체적으로 약간의 뭐 자료조사나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 포인트는 그거 세 개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로봇 택시가 저는 그렇게 이게 아직도 반신반의합니다. 솔직히. 왜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테슬라 FSD 베타를 굉장히 예찬하고 아주 칭찬에 칭찬을 더한 것과는 좀 다른 면이죠. 왜냐면 이 항상 라스트 터치가 문제거든요. 이게 이렇게 진짜 로보택시 밸류를 엄청 높게 잡았고 확률도 이렇게 빨리 될까라는 생각과, 항상 제가 계속 얘기하는 그 라스트 터치가 사람이 타고 내릴 때가 문제입니다. 거기서 정말 많은 이벤트와 변수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핸들링 할 거냐라는 거죠. 그거는 아직도 지금 라이다 달고 웨이모나 크루즈도 해결이 안 돼서 엣지역에 이 도로 돌아다니는 거는 꽤 합니다. 물론 디스인게이지먼트가 있죠. 근데 항상 그 마지막, 제가 지금 FSD 베타를 쓰는데 뭐 다운타운에서도 약간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업데이트에 조만간 영상을 많이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말마다 열심히 나가야죠. FSD 베타 때문에 제가 워낙 방구석에만 있는 걸 좋아하는데 계속 가족을 데리고 나가게 되네요. 참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집을 나갈 때, 주차장 나갈 때, 그 최종 목적지에서 파킹할 때, 거기서는 제가 합니다. 그 외에서는 굉장히 잘해주지만 다시 한번 거기서 핸들링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1도 지금 사실 그 부분은 1도 진전이 안 돼서 이런 확률 계산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보질 않고요.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이 주가에 동의를 하냐. 왜냐면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얘기했듯이 이 에너지 비즈니스라든지 몇 개 이 서비스들이 지금 테슬라의 가능성 있는 것들이 2030년에나 이제 꽃을 피운다라든지 이 계산상에는 이게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근데 그 부분을 높게 평가하니까 얼추 또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렇지만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긍정적으로 보는 로보택시에 대해서는 그 마지막 라스트 터치, 로봇도 지금 휴머노이드나 로봇들도 아마존이나 정말 구글이나 엄청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지금 현대한테 가 있죠. 근데 그게 상용화가 평상시 이렇게 반복적인 일을 하는 건 가능한데 항상 집 앞에다 그걸 놓는, 여전히 우리는 집 앞 딜리버리라든지 그런 거기서가, 그러니까 한국에서가 이런 자동화의 좀 수혜가 이제는 그 부분에서는 좀 적은 거죠. 딜리버리나 이런 것들이 땅이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종 시작점과 마지막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근데 반면 미국은 대륙이 크니까 그런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라스트 터치, 이게 자율주행차에도 적용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판매량입니다.
지금 2026년에 평균이 아니지 베어만 봐도 10밀리언 1000만 대를 판다는 건데 불 케이스는 2026년에 1700만 대를 판다는데 이것도 동의하기가 어렵죠. 아, 그럼 넌 테슬라가 많이 안 팔 거야. 많이 팔 건데 이 정도가 한번 봐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전에도 한번 이거를 몇 번 영상에 과거에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공장 4개로 500만 대까지는 전 탄탄대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중간에 상하이 공장 그 내용도 좀 업데이트 할 거지만 500만 대부터는 또 딴 게임입니다. 그게 내연기관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거는 몇 번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1000만 대는 이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1000만 대가 배열하니 이것도 좀 동의하기가 그 뒤에 내연기관들이 그동안 어떻게 왔는지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에버리지 셀링 프라이스도 이걸 낮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현재 지금 49,000달러거든요. 무지무지 비싼 거죠. 어느 자동차 기업이 대당 판매 가격이 지금 저 환율로 치면 대당 6천만 원이 넘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근데 이걸 낮춘다고 하는데 제가 계속 이것도 예측을 했죠.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중간에 업데이트해서 제가 예측한 것보다 더 길어진다. 반도체 쇼리지라든지 지금 배터리의 원가가 무지막지하게 오른다라는 것도 전에 계속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쉽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밑바닥부터 해서 그나마 테슬라가 목표하는 생산량을 맞추려고 하는 거지 가격이 내려갈지는 지금 인플레이션 효과도 있고 이게 이렇게 내려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적인 면이나 생산량이 이거는 전 500만 대 이후는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내려갈 수 있을지. 근데 이거는 그냥 유지된다고 보면은 그러니까 얼추 레비뉴나 이런 것들은 또 근접하게 가니까 저는 500만 대까지 차량 가격이 큰 변동 좀 내려가서 그렇게 내려갈 수 있을까? 지금 배터리 가격이 엄청 비싼데 그게 원자재 가격이 다시 한번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얼추 그 갭이 또 이래저래 보면 그러니까 이게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에 워낙 다양한 경우를 보다 보니까 저 시뮬레이션 자체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결국 모든 케이스를 다 때려놓고 보니까 그래도 얼추 비슷하게 가는 게 좀 신기하긴 했습니다. 근데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난 내연기관 회사들이 파는 거거든요. 자, 이게 왼쪽이 GM입니다. GM이 1000만 대를 2016년에 글로벌 판매량입니다. 1000만 대를 딱 한 번 넘고 그대로 내리막으로 꽂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20만 대 좀 넘게 팔았습니다. 한 번을 증가를 못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코비드를 맞은 뒤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주식들이 막 테슬라가 이제는 이런 메이저 회사들한테 좀 격차가 주네 그런데 아니죠. 코비드 맞고 복구가 지금 안 됩니다. 반도체 쇼리지라든지 아까 그 전기차를 시프트를 하더라도 원자재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계속 장기간에 걸쳐서 걸려있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토요다도 1000만 대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토요다가. 그리고 지금 2021년에 750만 대 좀 넘게 팔았습니다. 토요다가 900만 대를 2014년에 딱 한 번 넘어보고 지금 2007년부터 2021년까지 단 한 번도 1000만 대를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크 인베스먼트가 1000만 대를 이렇게 쉽게 그게 그렇게 쉬운 넘버가 아닙니다. 폭스바겐은 어떨까요? 1000만 대를 넘었습니다. 2017년, 18년, 19년에. 그리고 내리 꽂았죠, 다시. 이제 800만 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2011년에 12년 수준으로 돌아온 거죠. 이거 기가 텍사스 열 때, 지금 자동차 시장은 파이가 항상 고정되어 있다. 변화가 없다. 완전 숙성되고, 근데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진짜 테슬라가 베어 케이스에 1000만 대만 만들어도 그 얘기는 이 회사들 중 메이저 회사들 중 진짜 한두 개는 나가 떨어집니다. 이게 오늘의 제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내연기관이 2030년, 2035년에 판매가 중단된다. 아니 저는 2025년이 진짜 분수령이라고 보는 게 2026년도 큰 게 맨 아래 이게 블룸버그가 예측한 지금 배터리 자동차, 그러니까 전기차가 얼마나 파는지를 예측했던 그래프입니다. 2020년에 예측한 건데 이 그래프가 대체적으로 맞아가고 있죠. 지금 보면 인터널 컨버션 내연기관이
야, 이것도 참, 그러니까 블룸버그에 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쉽게 복구가 안 된다라는 거를 코비드 맞고 이게 나타내줘서 의외로 이게 그때는 이렇게 될까? 사람들이 많이 빨리 돌아오지 않을까 싶은데 코비드 전후로 이게 돌아가는 게 상당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 전기차 예측 보면은 테슬라가 저렇게 만들어내면은 테슬라 혼자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물론 상황이 거의 그렇게 가긴 하죠. 그럼 무슨 상황이 도래하냐면은 내연기관 파이도 줄죠. 근데 전기차의 판매량은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빠른 시일에 뭐가 닥칠 거냐면 내연기관을 팔아도 돈이 안 되고 전기차를 팔아도 돈이 안 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많은 내연기관 회사들이요. 그래서 일찌감치 도산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 자동차의 많은 브랜드들이 뭐 통폐합된다 그래도 지금 여러 브랜드들이 그래도 살아남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런 수요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분포하기 때문에 어떻게 테슬라만, 왜 테슬라의 마감이라든지 테슬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든지 로보택시라든지 자율주행이 잘 서포트 되더라도 그걸 믿지 못해서 그리고 좀 컴퓨터화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좀 써야 되기 때문에 아니 나는 그래도 옛날 방식이 좋아. 아니면 유럽 같은 데는 지금 뭐 매뉴얼 트랜스미션도 적지 않게 팔리던데 그래도 그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던데 뭐 그런 다양한 수요층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가지 않겠냐라는 게 뿌리 깊게 박혀 있는데 결국은 만들다 보면 양쪽 다 손해나는 경우가 규모가 빠른 시일 내로 GM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돈이 안 벌려서 결국은 둘 다 포기하게 돼서 메이저 브랜드들이 결국 손을 놓게 되는 상황이 저는 금방 이렇게 되면 올 거라고는 봅니다. 오는데 어떻게 올지 저도 궁금한데 만약에 진짜 아크 인베스먼트 같이 가면은 그건 확실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후폭풍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내연기관이 이렇게 팔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고 전에 저도 이거 얘기했듯이 자동차 시장의 파이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건지 2026년에 1700만 대 팔면은 다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몇백만 대 팔 수 있겠죠. 근데 팔아도 규모가 너무 쪼그라들어서 돈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몇백만 대 팔다가 자멸하는 수순으로 간다라는 거죠. 이게 맞다면. 저도 어느 정도 트렌드에는 그래서 그 포인트에는 동의하나, 이건. 그리고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너무 우습게 아크 인베스먼트가 그걸 왜 안 넣는지. 전에도 얘기했듯이 저는 배터리를 좀 긍정적으로 보죠. 유럽에서 테슬라가 2030년에 사실상 1등을 할 거고 지금 기가 베를린도 엄청나게 배터리를 생산할 준비를 하고 있죠. 기가 텍사스가 당연히 더 대단하지만 지금 베를린도 못지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차츰차츰 늘기 때문에 에너지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도움을 줄 거고 로보택시도 아예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보링 컴퍼니와 함께 제한적이나마 테슬라는 얼마든지 돌파구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로보택시라든지 그런 면들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이렇게까지 급진적으로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트렌드에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는 편이죠. 그치만 가격이 이것도 신기하지만 근데 에너지 쪽을 생각하면은 얼추 그래서 동의는 하나 세부적으로는 의견을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저는 이제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기아차가 제가 그래서 옛날에 현대기아차를 좀 이제 위험하다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예측이 살짝 빗나갔죠. 지금 다른 브랜드 대비해서 현대기아차 굉장히 빨리 반등에 성공한 거의 몇 안 되는 브랜드인데 이건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전체 판매량이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좀만 더 잘해주면 되겠는데 그래서 지금 한편에서 막 글로벌 이제 탑3를 노리네 이게 긍정적인 회로를 굴리시는 분들도 있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근데 현대기아차는 빠른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쇼리지라든지 여전히 그 문제는 현대기아차가 벗어나기가 어렵고 전기차로의 시프트를 좀 더 강력히 드라이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애매하고 과거에 제가 현대기아차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체감하는 바는 이거 보시면 2014년부터 여기서 이때 2016년에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이제 엄청 하나보다 하다가 여기도 똑같죠. 그래서 반등에 성공해서 한 이쯤 와 있습니다. 미국에서 2021년에. 그래도 전체적인 아직 트렌드는 여기도 지금 내리막길이죠.
그래서 제가 체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브랜드와 달리 꽤 선방하고 있다라는 점, 정말 이런 부분은 다행이지만 앞으로의 그런 고난의 그런 서플라이 체인 이슈에 대해서 현대기아차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 그리고 이 롬베론의 의견에 그래서 저는 더 동의를 하는데요. 이분도 굉장히 테슬라의 장기 투자자시고 테슬라를 긍정적으로 보는데 앞으로 최소 타이틀이 Another 8 years랍니다. 그러니까 8년. 앞으로도 계속 장기 투자를 할 거고 이분이 예측하는 그 상승 폭이 뭐 3배에서 4배? 지금부터 한 8년 동안 3배에서 4배. 근데 이분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니까 뭐 아크 인베스트먼트랑 롬바론의 중간쯤이 제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참고로 트위터에 대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 최근 그런 행보에 대해서 롬베론이 뭐 그렇게 의미 없다. 근데 이거는 좀 과거기 살짝 그렇게 과거도 아니지만 며칠 전이라서 이제 3빌리언 통해서 샀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비중이 적었지만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시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롬베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도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비중도 두지 않은 뿐더러 롬베론은 트위터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보지를 않더라고요. 일단 투자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는 기사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드나 워낙 테슬라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다 보니까 저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상하이 공장이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3주나 다운돼서 4월 18일에 지금 리오픈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유력하게는 되는데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5월 중순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물론 테슬라만 당하는 게 아니라 니오, 폭스바겐, BMW 메이저 회사들도 다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정말 쥐레박같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이게 반등하기가 쉽지가 않죠. 다만 테슬라는 다른 회사 대비해서 그런 타격을 적게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 중국이 진짜 대단한 게 아버지랑 잠깐 얘기하니까 대게 가격도 얘기하게 됐었는데 상하이가 봉쇄당하니까 오일 가격이 이게 좀 이렇게 주춤하는 중국이 정말 기름 좀 안 써주면은 이렇게 가격이 참 중국은 참 대단합니다. 이 큰 거를 셧다운 시킬 생각을 하는 것부터가 그리고 이런 영향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중국이 그냥 며칠, 몇 주만 안 써주면은 기름값이 참 평온해지는 대단합니다. 역시 인구나 그 시장 규모는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 로봇택시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런 기사도 최근 기사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속내는 이런 것 같지는 않은데 차를 리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아웃이라고 해서 리스가 끝났을 때 차를 그걸 구매할 수 있는 옵션들이 보통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차를 리스하게 되면 그런 옵션이 주어지거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리스가 끝난 시점에서 내가 이 차를 리턴할 건지 살 수 있는지 옵션이 있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테슬라는 우리가 조만간 로봇택시를 할 거기 때문에 그따위 옵션은 주지 않겠다랍니다. 그러니까 리스 끝나면 차 다 돌려달라 이거죠. 왜냐면 우리가 라이드 헤일링, 그러니까 그 라이드 쉐어죠. 로봇 택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할 거기 때문에 우린 다시 되파는 옵션 따위는 없어. 그러니까 다 내놓으라는 거죠. 진짜 기존의 이런 내연기관 차 파는 것과는 참 다른. 그러니까 요즘 워낙 중고차 가격도 오르고 미국에서 그래서 리스가 끝났을 때 차를 돌려주니까 그 차 레지듀얼 밸류가 높아서 뭐 돈을 되돌려받느니 뭐 그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데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이거 워낙 귀한 코발트 부서 니켈이 얼마나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옵션을 없애버렸다라는데 좀 더 무게를 두고 싶은데 로봇택시가 저는 아직도 그 부분이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절대 테슬라의 주행 보조 능력을 뭐 심지어 저는 웨이모나 GM 크루즈나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밤에 제한적으로 쓸 거면 얘도 만만치 않게 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혼잡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력이 줄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평가하지만 본격적으로 쓰기에는 제가 그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파킹에서 나갈 때랑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해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능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한데 로봇 택시가
예, 그럼 그건 예, 다시 한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자 마지막으로는 그러니까 테슬라에 대해서 그래도 여전히 전 전체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세부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슈퍼차저에 대해서 이게 정말 신기한데 텍사스에서 보조금을 그러니까 받으려고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소를 건립하면은 보조금이 있는데 테슬라는 지금까지 이걸 거의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설립하는 슈퍼차저는 미국에서 그러니까 유럽이나 중국은 또 포트가 다르죠. 근데 미국 내에서 테슬라가 까는 슈퍼차저의 포트는 테슬라 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중앙정부로부터 이제 보조금을 받기가 이제 어려운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되면 테슬라도 지금 오픈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오픈하니까 미래에 이제 받을 건데 아직은 계속해서 지금 테슬라 슈퍼차저 포트, 고유 포트로만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댑터가 나오느니 지금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먼저 선제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반영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텍사스에 공장이 있어서 그리고 참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공화당 지지자들이 많은 텍사스에서 그 참 인기가 이게 이런 부분들이 흐름이 계속 같이 가는 것들이 느껴지는데 텍사스가 먼저 충전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주려고 입찰 경쟁이라는 입찰들을 이렇게 받아봤는데 세상에나 경쟁사 대비해서 5분의 1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미 2016년, 17년에 엄청나게 어떻게 저 가격에 까냐.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고 여기서도 계속 설치에 대한 혁신. 이거 제가 몇 번 보여드렸죠. 콘크리트로 갖다 그냥 박아가지고 이제는 아예 모듈화 시켜서 그냥 뭐 7, 8개의 슈퍼차저를 그냥 갖다 땅에다 꽂고 그냥 단 며칠 만에 끝내버리죠. 다른 회사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저당 가격이 놀랍게도 이제는 3만 달러 수준으로 제가 이거 전에 얘기했을 때 2억, 3억 옛날에 2019년에 얘기했을 때 막 2억 3억이었는데 그게 벌써 펄 차저당 3만 달러로 내려갔다라는 게 미친 회사네요 진짜. 그러니까 경쟁 회사들은 지금 아직까지도 몇 억을 써야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격차가 지금 엄청나게 벌어져서 이거는 따라가기가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게 쉽사리 어려울 것 같다. 이거 중앙정부 보조금까지 만약에 테슬라가 타게 되면은 정말 포트를 오픈해가지고 어댑터 설치하면 되니까 이거 열어버리면은 이건 뭐 게임이 안 되겠네요. 그냥 이건 뭐 게임이 끝났다고 봐도 너무 차이가 커서 이게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